토론에 앞서 오늘 제가 자장이기도 하지만 책 저자로서 홍보만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태주 쌤 시에다가 제가 글을 선생님 그 시에 대한 제 나름의 감상과 정신건강에 대한 소견을 쓴 책이 나와서 오늘 지금 사인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인을 또 한참 해주시고 가셔서 제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제 책이니까 제 사인을 같이 해서 해놨으니 기회 되시는 분들은 꼭 구입을 해달라고 좀 출판사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홍보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선한 교수님 곧 가셔야 되죠? 조금 있다가 그럼 일단 기선한 선생님 계신 동안에 마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홍성미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홍성미 교수님은 현재 한시대학 교수로 계시고 이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문재인 정부 때 전문위원회 위원장이셨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전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이셨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사로 계십니다. 오랫동안 정신보건사업에 지원단 활동을 같이 해오고 계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선미 교수입니다. 제가 한 20년인지 25년인지 가물가물할 때 기선한 교수님 발제하시고 제가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게 다시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렇게 오래된 끈끈한 관계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게 막 던져도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발제를 저는 토론입니다. 네, 기선한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 과제가 4개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추진 체계를 제외하면 3개의 과제가 있고 그 중에서 사실 오늘 대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중증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는 아무래도 3번째 과제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세 번째 과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직역에서 이제 또 가진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복지 서비스 관점에서 이런 회복을 위한 또 온전한 삶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선한 교수님이 이미 그간에 나왔던 90년도 자료부터 최근까지 20년대 자료까지 다 포괄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까? 어떻게 할까? 라는 좀 강론의 포커스를 좀 두고 싶었고요. 크게는 방향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훨씬 더 빨리 논의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서서히 논의되는 것들도 있는데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들이 보아왔는데 예방부터 회복, 재활에 이르는 그런데 질환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가장 질환이 없는 상태는 제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질환이 있다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상태라면 사실은 우리는 질환이 없고 더 플러스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리스에서 좀 더 웰리스 상태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면 우리는 그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패러다임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한쪽 질환의 방향보다는 양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중심에는 질환에서 사람으로라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질환에서 사람으로 바뀌면 질환은 치료입니다. 사람은 삶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단계적인 치료와 재활과 회복의 단계적인 모형에서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온전하게 그 사람의 욕구와 그 사람의 바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주는가.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HS라는 가장 공공의료조직에서 가장 많이 고용하는 최근의 인력은 바로 이 링크워커라는 그래서 이 서포트 워커들이 가장 많이 지금 고용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일은 뭐냐면 사회적 처방, 소셜 프리스크립션을 받은 분들의 이런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료적인 보건, 공공보건 조직에서 이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일상 돌봄을 위한 인력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금 더 패러다임 관점에서 정말 시프트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젠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이제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이라는 발제를 해주고 가셨는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 타임인데 무엇을 바꾸느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컨슈머 보이스, 당사자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에 보면 뭐 그림자, 사일런스 이런 것들이 당사자를 대변하는 단어였다면 이제는 컨슈머 보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nothing about me without me. 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 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건 바로 당사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코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공동생산인데요. 함께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함께 전달하는 이런 방향성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될 타이밍이다. 이제 기선한 교수님이 중지단장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호주 같은 데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 멘탈 헬스 커미션 그 한복판의 당사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컨슈머 보이스는 굉장히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동료 지원 이게 이제 피어 서포트를 중심으로 한 워드 크라우드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 존중, 그 다음에 이제 그 독특함, 유니크, 그 다음에 리스펙트, 뭐 이런 것들, journey도 들어있고요. 이제 value도 들어있고, 리커버리도 물론 들어있고, right.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이 피어 서포트를 중심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인권위 연구를 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이런 어떤 그 동료 지원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갖는가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동료 지원 서비스의 이런 긍정적인 것들,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동료 지원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다음 단계로 가면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활동, 직업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자연스러운 일상에서는 그런 낮 동안의 활동들이 훨씬 더 자기주도적으로 네트워크 속에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임 투 체인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컨슈머 보이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이 사람 중심의 권리 기반의 인식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결국 이 사람 중심 결국 회복이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지역 주민 저희가 지역 사회 안에서 정신 건강을 하지만 지역 주민과는 상당히 분리된 인프라도 분리됐고 서비스도 분리됐고 그분들의 삶도 분리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 회복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사회적 장애나 증상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호주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라이프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뭐 더 근본적으로는 CRPD, 유엔의 CRPD 여기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에 너무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는 권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사람 중심 권리 기반에서 최근의 변화는 당사자들의 활동이 훨씬 더 그 구조화되어 있고 실제로 역량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이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동료 지원의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센터가 통과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당사자들도 함께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의 변화는 이 UMHCC라고 해서 이 당사자들이 리커버리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브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당사자들의 경험, 살아있는 경험, 생생한 경험 이것들이 서비스 안에 녹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약간의
그 그룹핑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 아까 이기선 선생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피어 리커버리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제 피어 서포트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위기 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권리 옹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미국 같은 데는 주정부에서 이제 본인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주정부 산하의 권리 옹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 있고 영국 같은 데서도 대표적인 IMHA 이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신건강 정책의 대전환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세세하게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전문가입니다. 아직 제가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아니요, 해당하실 것 저 같아요. 가급적 시간을 한 10분에 좀 맞춰주시면은. 10분이요? 예, 네, 예. 그러면 거의 됐는데요. 네, 그 전문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권리 기반의 사람 중심의 컨슈머 보이스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굉장히 많은 홍보라든가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역사회 스티그마를 개선해 나가고 전문가들은 또 그거와 관련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트레이닝을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HO에서도 이런 트레이닝 매뉴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좀 축적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프로파일링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바뀌어야 될 곳은 지역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일상적인 활동들이 당사자에 의해서도 지역 주민에 의해서도 개방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멘탈 헬스 파운데이션에서 펀딩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이런 행사들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모임과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우리 당사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들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예정에는 15분이 되어 있는데 저기 지정 토론까지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또 지정 토론 시간에 저 플로어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급적 10분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윤미경 센터장님이십니다. 광역 단위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정신보건 전문가 그룹에서 센터장이 되셨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예, 저와 함께 일하셨을 때는 정신건강연구소 아주대학교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0분 정도면 되시겠죠? 예, 5분. 5분. 아니,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연 좋은 공주에 전 어제 왔고요. 나태주 시인분도 뵙고 이영문 선생님의 북코스노트 오늘 오전에 최종호 교수님의 행복 강의까지 어떤 인문사회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간이 돼서 사실 이 시간쯤 되니까 저기 공주의 어디 힐링로드에 이미 마음은 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떠나 있겠지만 머리로는 그래도 저희가 같이 좀 같이 함의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짧게 왜냐하면 토론문을 저는 한글 자료로 제출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지금 정책 그 한 세대가 거슬리면 30년이 걸리는데 저희 정신보건 사업이 30년 된 것 같고 당시 전통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대상이 혁신이 이렇게 1차부터 3차까지 확 펼쳐진 이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법 제도도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이 쏟아지는 정책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뭐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캐치플레이즈가 행복한 동행 아니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 업무를 소통하거나 지금 전달되어지는 방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예. 오히려 공주 국제 그 정신건강 학술 문화제에 와서 저는 그 따뜻함을 채워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 방안에서 뭐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 100만 명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을 제외하고는 인풋에 대한 계획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을 다시 어떻게 재배치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그걸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 바쁘게 일을 하는데 우리 뭐 했지 오늘? 뭐 이런 뭐 행정적인 업무를 비롯해서 정말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내려오더라도 어떤 아까 인식의 문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사회적인 함이라든가 인식 그다음에 실행 기반 자체가 취약하거나 그러니까 그 마음건강 투자 사업도 결국에는 저희 전문가들이 담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뭐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그런 숙련도의 문제 그리고 리더십의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속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이야기를 듣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이걸 것 같은데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돌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그래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는 저희 정신건강 분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어떤 대기업을 비롯해서 어디에서 정책 논의를 할 때 다 풍부하다라고 하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의 어떤 업무들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멀티태스킹이 막 요구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력들에 있어서도 양쪽으로는 확대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주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요즘의 고민은 이게 양적인 인력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인력들이 곱셈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인력들이 잘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역량을 갖춰가면서 커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부분, 그러니까 질적인 어떤 숙련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들이 좀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령별로 보니까 저는 70년대생인데 60년대, 70년대생,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생이 이제 입사를 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뭐 소위 60, 70년대생은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세대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8, 90년대 2000년대 세대들은 워라벨이라든가 내가 정말 소중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향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같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렇게 롱런하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적정한 어떤 보수 체계라든가 복지 처우 그다음에 그 젊은 층의 스태프들이 최대한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도 좀 같이 정책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이야기인데요. 정신건강 시스템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잘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 인프라,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인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딸아이를 대학교에 보내면서 그 딸이 가졌던 생각도 좀 의아했었거든요. 인서울과 인서울이 아닌 곳에도 정말 좋은 학교, 좋은 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안 찾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목표 인서울이야 뭐 이런 것처럼 양극화를 제가 느꼈었는데 이 정신보건계에도 그런 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인프라가 많으니까 수도권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는 이제 세 개가로다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17개 시도라든가 지자체로 갔을 때 보건소의 기능 강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없습니다. 별도의 주무 그 부서도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의 해결들이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들어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어떤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 주체라든가 사업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상근센터장이 되고 나서 계속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건강 기관의 운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얘기하냐 이럴 수 있지만 전 이 부분이 이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정신보건 사업이 민간 정신보건의 어떤 집단지성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어서 전개가 되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그걸로다가 담아내기만 할 수 있는 양적인 질적인 확대가 아닌 이상을 넘어가는 개인 기관장의 책임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등등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저는 7.8기 정신으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제안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정신보건 현장에서 현재 20년 이상 일해왔던 팀원에서 시작을 해서 팀장, 또 상근 팀장, 부센터장, 센터장 모든 직책을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경영 쌤한테 드리기 전에 조금 드리고 싶은 그 토론에서는 실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아마 오늘 논의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미경 쌤은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뒤에 두 분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서 우리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세 번째 토론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임규설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사회적 협동조합 공간과 연대이사, 경기도 지역사회 전환시설 라온시설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토론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또 참여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공주학술제 올해로 6번 참여하는데 5번은 듣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 자료로 좀 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이제 좀 서두로 먼저 얘기하면 역사적 흐름 상태,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변화를 좀 보면 어쨌든 인권 보호나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미진하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강화를 위한 큰 하나의 변화였었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보다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는 의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확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적인 사업은 깔때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정부 지원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는 요원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바뀌면서도 저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인프라가 확충될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50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부의 의제와 상관없이 지방 자치단체가 이런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이게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시설을 좀 비교해서 보니까 장애인의 거주시설은 1,500개 전국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보면 184개의 공동생활가정을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자율시설이 870개가 있고요. 저희는 14개의 시설이 직업자율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치를 봐도 아까
기선 단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분의 1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주요 목적 취지는 제철홍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입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주 목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다시금 물음이 생기게 되고요. 정신건강복지법 33조에서 38조의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체계가 잘 작동했다면 아마 지금 이 논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장애인복지법의 근거에서는 지금 다 알다시피 탈시설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2041년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인프라 확충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후에 어떤 정책적 변화를 좀 가져야 되는지 제언해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간 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 개선이 왜 안 되냐라고 그냥 다시 한번 유추해보서 생각해보면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정신재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 되게 미진하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권리협약인 CRPD 준수인데 결국 우리 사회는 이 CRPD를 인증하고 나서도 여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심의 내용의 지적사항 역시도 다양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권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분명 필요한데 우리가 이 복지권을 확대하는 노력들이 법에서 적용되지 않다 보니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투쟁을 통해서 노력해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또 등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한정되다 보니 또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또 등록 범위의 제한이나 등록률이 높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2조와 정신건강복지법 3조에 보면 정신질환자는 이미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안에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구분해서 등록한 정신장애인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나 또는 고용공단이나 내용 쪽에다 제안을 하고 말하는데 일시적으로 등록장애인 아닌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도 등록장애인만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전환으로 다시 바뀌어서 결국은 생물학적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 변화를 우리는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등록장애인과 상관없이 모든 분에게 정신질환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가 있는데 이런 선진국의 모형들을 좀 저희 안에서도 받아들이고 제공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달 체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229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104개가 여전히 시설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인구 대비 시설 수나 내용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을 찾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다. 아까 복지부 과장님이 설명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을 얘기했지만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인 법인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고요. 관심 있는 시설이나 시설장 역시도 공동생활과정 정도만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전히 이 104개의 지자체에는 시설이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권, 사회권, 자유권, 복지권,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복지 자원들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거기에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도 있지만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여러 가지 연대 체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한 2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정신건강 특화복지관이 적어도 17개 시도 안에 최소 1개 이상씩 설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정착일련 주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서울이 시범적으로 몇 가지 운영들을 해요. 위탁형 공동생활가정,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고 되도록이면 개인 공간, 1인 1실, 1인 1집 이런 그 원칙들을 삼아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건 서울에만 집중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떻게 보다 더 확실한 복지전 체계를 확충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지 제안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재활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장이십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저는 아름다운 말만 하고 싶고 희망적인 말만 하고 싶은 사람이다. 저도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또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로 앞에 발제하셨던 보건복지부 내용 코멘트 관련해가지고 위주로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중증 외에 이제 청년 학생 조기 발견, 조기 개입하고 전국민 마음 지원 사업 하는 거 원칙적으로 환영하고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하려고 해도 이걸 거부하시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질환으로 암으로 사망하신 제 누님도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 보여서 행동에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 교사가 학부모에게 예를 들어 뭐 지금 위센터 뭐 이런 데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한번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의원 진찰을 받아보시라라고 하면은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학생 당사자나 특히 학부모님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아주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쳤다는 거냐? 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조기 발견해서 하면 뭐합니까? 개입이 안 되는데. 이게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행법상 그 개입을 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보름 전쯤인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 강제 전학을 무려 4번, 6번 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은요, 퇴학이 안 돼요. 현행법상. 고등학교 뭐 이런 게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강제 전학입니다. 그런데 4번인가 6번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학부모에게 얘기를 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학부모는 그걸 부정하고 그다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죠?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는 마지막에 정말 견디다 못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교육청 쪽인가 학교에서 학부모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극단적인 사례고 과연 어떤 학교, 어떤 교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하는데 이런 장치들 어떻게 거부하거나 할 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신급 및 치료 체계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 적법한 이송인데 이제 앞에 이제 복지부 과장님이 이송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여전히 논의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앞에 소개받은 대로 이번 적합성 심사위원으로 이제 몇 년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사설 이송단이 예를 들어서 데려간다, 안 가려는 분을 데려간다, 불법이고요.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찰이 입회하고 강제로 데려간다? 그래도 불법이에요. 제가 과자를 몰래 훔치나 경찰을 불러서 저 과자 훔치는 거 보세요 해서 훔치는 거나 둘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분이 워낙 자타 위험성까지 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것뿐이지 불법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사자는 경찰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강제로 데려가면 얼마나 또 트라우마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나 제3자가 고발을 하면요 징역형을 먹습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송에 대한 문제 물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퇴원 제도 개선, 뭐 치료질 향상 이것도 이제 아까 복지부 과장님이 이거 홀딩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다 민감한 건 지금 뭐 홀딩 중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2월에 국회에서 보호 의무자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의가 된 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관련 기관, 단체 의견을 묶어가지고 정리해서 내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때 보건복지부가 보호 의무자 제도 폐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느냐, 공식적인 의견이 보호 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은 가족관계 해체를 촉진할 것이라 반대한다. 라는 게 공식 의견이었습니다. 보호 의무자 제도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나라들도 다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전명숙 과장님이 미국에 2년간 연수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럼 미국은 보호 의무자 제도가 아예 있었던 적이 없는데 거기는 가족 해체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을 잘 보면은 뭐 다른 법도 그렇지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구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임의 조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후자는 강제 조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쭉 읽어보면은요 임의 조항 말고 이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디에 주로 많이 있냐? 보호 의무자, 즉 가족에게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 완전 족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은 달라질 게 없다고 봐요. 지금 복지부 자료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비자 입원 신청권자를 확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장을 추가한다라는 안을 냈더라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달라질까요 현장에서요? 지금 여기 정신건강복지요원분들도 꽤 있을 텐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출동 요청이 와가지고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가족 찾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가족 어디 있어? 가족이 있어? 어디 있어? 심지어 가족이 해외에 나가 있어도 가족한테 빨리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라?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의 그 안에 따르면은 현실적으로 달라질 게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요. 잘 안 되네요. 그 외래치료 지원제 활성화라는 것도 이제 복지부에서 내놨습니다. 이 법은요 나오자마자 사문화됐습니다. 1년에 외래치료 지원제 이거 대상 되신 분들이 20명, 이 정도 전국에서 1년에 그렇고요.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조항입니다. 가족에게는 무조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엄청나게 해놓고서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습니다. 가족은 노예입니다. 좀 표현이 셌나요? 하여튼 제 심정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는 건 좋은데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할지를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죠. 복지지원 체계 전면 확충 및 개편 및 확충 관련해서 저도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복지에 이제 왜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주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조차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당사자분들이 가족이 나를 억압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누가 싫어하든 거부하든 그런 것 때문에 또 장기 입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료적으로는 굳이 계속 입원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까 복지부에서 발표하신 게 좀 나름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자격 취득 이 부분은 뭐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한 1분 남은 것 같은데 정신건강 대국민 캠페인 인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신질환자가 위험하지 않은가요? 위험한가요? 이걸 딱 잘라서 말 수는 없죠. 위험하는 경우도 있죠. 경우도 있다. 항상 위험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 입원 관련해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을 언급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건 좋고 저도 가족으로서 인식 개선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지만은 이거를 정신질환과 어떤 위험성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화두를 좀 던져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는데요. 가족의 입장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의견 주셨고 특히 보호 의무자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종합 토의 시간을 한 10분 정도라도 조금 더 가질 10분 더 할 수 있을까요? 있겠습니다.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의 토론자께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주셔서 직접 이 청중들과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한 30년 정도의 정신건강 변화에 대한 그 소회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전문가의 시대에서 이제 당사자의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으로 가야 되는 그 경계선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과정에 행정의 벽이 여전히 아직 높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과거의 정책을 만들어 갈 때는 거꾸로 행정적인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한 2000, 뭐 길게 잡으면 10년 정도까지 한 20년간은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 한 15년간의 변화를 보면은 행정적인 벽이 훨씬 더 커졌다는 이제 느낌을 여러 곳에서 받습니다. 국가가 부자가 될수록 국가의 부가 늘어날수록 행정적인 벽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 안에서 행정 내에서의 역차별 문제, 정신건강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리고 전문가들의 역할이 기득권화되는 한 당사자들과 가족을 돕는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도 전문가가 지금 3사람이잖아요. 당사자는 김영희생 한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정신건강 대통령 혁신위원회인가 정신건강 혁신위원회 거기에 조현병 관련된 당사자나 가족들이 한 명도 위원으로 돼 있지 않아서 오늘 조순득 회장님한테 제가
그 왜 이렇게 됐느냐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사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당사자들의 목소리 우선으로 먼저 하고 두 번째 가족, 그다음 전문가 이런 순서로 플로어에서 주시는 질문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쳐가지고 질문할 틈도 없나요? 예. 아무 질문이나 뭐 간단하게 질문은 짧게 답변도 핵심만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조선 회장님 뭐 하십시오. 네. 정신보건센터라는 게 우리가 지금 꾸려져 오다가 중간에 이 변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고 이렇게 왔는데 그 속에 금방 우리 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수십 가지 일을 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역건강센터에.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어느 선생님들한테 보통 이런 이야기를 잘 물어봅니다. 차라리 그 안에 있는 자살, 뭐 노인, 아동, 예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거 다 몇 개나 놓고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거는 빼달라고 하자. 별거 빼고 나오자. 우리는 거기서 나 별거에서 우리 센터에서 우리는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제가 그 어떤 무리한 말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거기 너무 거기 안 속에 보면 지금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지금 오히려 그 속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막 뭐가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든 것은 차라리 정신질환자 센터를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제가 부족한 거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중증 정신 장애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된 거에 대한 아마 그런 비판이시고 이런 대안으로 중증 정신 장애인에 대한 치료 센터, 재활 센터가 별도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경기도에 그런 센터가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자체 뿌리 가치 이런 것들이 중증정신질환 분들 중심이라는 거에는 저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본연의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존재 이유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막 얹어지고 있는 것들의 버거움이 분명히 있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중증정신질환의 서비스 중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무 데서도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성이라든가 정신응급이라든가 뭐 의학적 치료적인 사례관리 대상이라든가 좀 불안정한 그런 타이밍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더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조금 안정적이고 어떤 뭐 지역사회에서 일단 복지라든가 일반적인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시설을 비롯하여 가족분들 당사자분들이 자조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도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의 대표는 경기도 대표 센터장 이제 민간인 1인에 뭐 선도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수도권에 편중되면 안 되고요. 좋은 모델들은 지방에서도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위로다가 보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의 모형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차별성을 한번 기대해 보죠. 예, 재활시설은 중증 정신장애인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한번 그걸 센터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뭐 센터보다 서비스가 중요하니까. 예. 네,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 특화복지관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었어요. 예, 아주 시범적이고 한 건물, 복지관 규모의 큰 건물을 하나 월 2,200만 원 임대료를 내는 공간을 임대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종사자도 한 30여 명,
그래서 처음으로 정신재활 시설의 또 다른 모형을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 시의원이 도대체 이 시설을 왜 만들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결국 이 시설이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모형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저희도 전국적으로 관심 있게 봤던 모형이었는데 결국은 문을 닫아서 너무 아쉽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작은 한번 해봤으니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조례로 시작했던 사업이어서 각 조례 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한번 지자체가 못하면 중앙정부가 좀 이거를 끌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 그 서울시 의회에 가서 어떤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좀 같이 여기 이제 항의도 하시고 하셨죠. 항의만 하시고 다른 결과는. 네, 그 완강한 이 서울시 의원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요. 결국은 목소리만 내고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을 때 전국에서 같이 오셔서 서울시 그 보건복지위원장이 의회에서 그따위 짓을 하신 거거든요. 예? 지 잘난 맛에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전국적으로 힘을 같이 모아 주셔야 당사자들 위한 정말 좋은 복지센터였는데 송파구에든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더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아까 당사자 보호 의무자 입원을 완전히 좀 진짜 실제로 없애자 하는 이야기를 김영희 선생님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만 가족들 반대하십니까? 아니죠. 수곤 사업이 이건 일치하십니까? 오케이. 혹시 그럼 보호의무자 폐지에 대한 문제를 여러 번 복지부 정신보험복지법 개정안에 지금 넣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뭐 의견 있으십니까? 예. 교수님과 또 법을 집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 내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정신 보호 의무자 제도가 없어지면 국가 예산이 엄청 쏟아진다, 나간다. 그 돈을 들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자고요? 예? 취업 지원을 개선해야 된다. 취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교수님들이 밀접한 보건복지 관계가 있는 교수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불러놔놓고 깨방을 치셨어요. 깨방을요? 예. 사투리 잠깐 번역하면은 그래서 예. 저희하고 지금 많은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 옹호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호의무자 폐지에 대한 그 해안을 제가 얻었던 것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새로운 좀 더 개선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발제를 연구를 하셨던 그 페이퍼에서 그분도 역시 오랫동안 법조계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일본법을 거의 뺏기거든요. 우리나라 행정부들은 거의 뭐 보호복지 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이미 보호의무자 폐지는 일본 자체의 법을 뺏겼는데 일본은 이미 보호의무자 폐지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런 식으로 옹호한다는 거는 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죠. 거꾸로. 예. 관계를 자르십시오. 그러신 분들은 반대를 하십시오. 예, 그런 분들 위원으로 들어가는 걸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영희 선생님 뭐 좀 약간 보충하시겠어요? 보호의무자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면은 가족관계, 그러니까 뭐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관계가 해체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지 않고요. 이 보호의무자,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언어의 말장난인데 그 보호라는 게 보면은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 의무자 보면은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강제적인 거, 비자의적인 거, 이 부분을 사인인 가족이 판단하고 실행하고 하라라는 부분에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자의 입원하시는 분들 100명 중에 한 90명 정도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고요.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있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엄청 심각했죠. 그때도 예를 들어 접촉만 해도 격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가족이 판단하고 가족이 동의를 하고 비용을 가족이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료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비자의적인 부분을 해가는 게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좀 심각한 간염 질환, 그다음에 이제 정신 질환 관련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국가가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가족에게 제가 뭐 돈이 들고 불편해서만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인권과 관련된 거고 UN CRPD에서 강조하는 그 타인이 대신해서 판단해가지고 뭐 동의하고 이런 걸 금지하라고 하는 게 UN의 CRPD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UN의 말을 따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호의무자 폐지.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그 홍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잘못 알고 있거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제도 폐지에 대해서 조금 학습도 하고 배우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뭐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방금 전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선생님들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없으신 것 같죠? 이영문 교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끝내도 되는 표정들이시죠? 그래요. 늘 뭐 토론하는 것이 거의 뭐 비슷한 이야기도 반복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세대 정도 30년 동안의 이런 토론회를 뭐 수천 번 해본 입장에서 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변화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는 제가 집중을 못했습니다만은 전명숙 과장 뭐 발표는 글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맞나? 이선환 교수는 그 하나만한 이야기에 아마 침을 좀 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네 분의 토론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쪼록 그 당사자는 여기서 가족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을 목소리를 지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제발 좀 분열되지 말고 하나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조순도 회장님이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대표 기구의 가족들의 대표고 그리고 김영선뿐만 아니라 파도선과 같은 당사자 운동을 굉장히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문가들이 그걸 돕는 그런 구조로 좀 이제 나갔으면 좋겠고 방해가 되는 걸 자꾸 타협하고 뭐 부탁하고 이렇게 그래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부탁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는 요구하셔야 되고요. 국가가 우리에게 부탁해야죠. 거꾸로. 요새는 거꾸로 돼서 우리가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좀 술 좀 덜 드십시오. 덜 드십시오.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앉았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학술대회에서 이런 말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이제는 당사자들을 정말 우리가 돕는 전문가 그룹으로 거듭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회장님 말씀.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다 행복하게 또 돌아가셔서 행복한 삶을 또 꾸리시기를 바라고 응원 보내고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문자로 전송해드린 만족도 평가 URL을 클릭하여 작성 부탁드리고,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참석자 중에서 출석부에 설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12회 공주 정신건강학술문화제 전국민 정신건강 예방부터 치료 회복 증진까지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